오늘은 ETF 기본 개념부터 종류, 장점, 그리고 주의점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TF라는 건 Exchange Traded Fund로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입니다. ETF는 펀드의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만의 기법과 원칙으로 만든 펀드에 우리가 가입하여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가 얻어가는 것처럼 몇 가지 투자 자산을 여기다 넣고 각각의 비중만큼 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따라가도록 한 겁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가 열려있을 때라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요. 펀드가 가지는 운영의 편리함과 주식처럼 거래의 자유로움, 양쪽의 장점을 모두 합친 게 ETF입니다. 월가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죠. 어떤 ETF를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갈지는 투자자가 결정하고 사면 됩니다. ETF의 가격 변동은 ETF가 추정하는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ETF의 종류를 좀 보면 어떤 기초자산을 투자하고 있는지는 이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것도 있고요. 삼성그룹, 원유 이런 것들의 등락에 동기화된 ETF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판단했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추정하는 ETF를 사면 되고, 우리 시장 전체 코스피가 앞으로 좋을 거다고 보면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지수와 연동된 ETF를 찾아 사면 됩니다. 코덱스 200을 보면요, 코스피 200개 종목의 등락을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이런 것들은 자산 운용사 이름이고요. 예를 들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이고, KB스타는 KB금융,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정보는 브랜드고요. 뒤에는 이제 어떤 자산을 추정할 건지를 명시합니다.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엔 여기 비중 나와 있죠. 삼성전자가 31%, 그리고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갖고 있고, 이 종목들이 오름에 따라서 코덱스 200의 등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업황으로 나아가면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코덱스를 예를 들 건데, 삼성 자산운용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 코덱스가 있습니다. 코덱스에 보면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야겠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라 봤다면 이 코덱스 반도체라는 걸 사면 됩니다. 이 코덱스 반도체는 이날 기준에 525원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거래량 여기 나타나 있죠. 이 종목이 어떤 등락을 따르냐면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투자 종목 정보가 있죠. 예금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원익, 고영 이런 종목들을 이 정도의 비중 22%, 7% 이런 비중들을 갖고 있고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니까 이 종목이 오르는 만큼 각각의 비중을 반영하여 ETF 상승을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제 선물 인버스 2배, 곧버스라고 하죠. 이 곧버스에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피가 하락할 때 반대로 오르는 그런 상품입니다. 2배로 오르죠. 그리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을 추정하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2배로 오르는 단돈 몇천 원이니까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겠죠. 최근에 좀 말도 많고 털도 많은 ETF와 ETN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간단하게 ETF랑 ETN 모두 증권 형태로 발행된 거라서 우리가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을 투자하게 해준다는 공통점은 있고, 발행 기간이 다르죠.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게 ETF고요, 증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게 ETN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려는 대상의 수익을 추정하게 만들 거라는 신뢰를 기본으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유 ETN이라 그러면 이 ETN 상품에 선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원유의 상승과 하락을 반영하도록 이 증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ETF랑 좀 차이가 있죠. ETF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ETN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기초자산의 수익과 따라갈 수 있도록 증권사가 만든 상품인 거죠.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고요. 만기라는 게 있고요. 신용위험이라는 건 ETF 같은 경우엔 파산하더라도 이 현물 자산을 팔면 되잖아요. 팔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ETF와 ETN은 모두 증권형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쉽게 해준다는 건 동일하나, 그리고 만기와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ETF의 장점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운용보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죠. 연 0.5% 내외로 운용보수를 받는 ETF가 다수고요. 1년 보유한다고 해도 운용수수료가 적은 편이죠. 일반 펀드가 약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낮은 보수 금액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가 알아서 된다는 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예로 든 코덱스 반도체를 구입하면 10개 이상의 종목을 각각의 비중대로 나눠 담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냥 반도체 ETF를 산 것뿐인데 알아서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셋째, 투자 대상이 투명합니다. ETF 상품이 추정하는 기초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의무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서 투자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넷째, 매매가 쉽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 가입과 판매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판매했을 때 수일의 시간이 걸리죠. 이에 비해서 ETF는 주식시장만 열려 있으면 사고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와 같은 주식 거래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현금화가 쉽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봅니다. 펀드는 보통 종가 추정을 하지만 ETF는 장중이익을 취할 수도 있죠. 다섯째, 투자 대상이 넓다. 주식은 시장에 상장된 종목 거래에만 국한되는 데 비해서 ETF는 상품만 만들어져 있다면 원자재,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달러,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대상에 대한 직접 투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지만 ETF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죠.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적당한 ETF가 없다면 미국, 유럽 같은 선진 마켓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 보너스. 각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도 나옵니다. 분배금이라고 보통 하는데 복리 효과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단점, 주의점인데요. 첫째, 계리율과 투자 고차.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 부족 현상으로 실제 기초자산은 만원에 거래됨이 맞는데 8,000원 또는 12,0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리율이라고 하는데요. 계리율이 쉽게 벌어지는, 잘 좁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엔 투자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할 수 있죠. 최근 원유 관련 ETN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투자 거차는 초과 수익률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이 값이 크면 전반적으로 ETF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대체로 기초자산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량 점검. 반도체 업황이 좋아 보여서 또는 유가 상승을 보고 해당 ETF를 1억 매수하는데 매매 가격, 호가가 계속해서 변하므로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충분하지 못한 ETF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래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있는 ETF가 좋은 ETF입니다. 셋째, 세금.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거뒀을 시에 세금이 없고요. 분배금에만 배당소득세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면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를 포함하죠. 이런 상품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15.4%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요.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는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겠죠. 250만 원은 기본 공제되고 그 이상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서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개인마다 다르니까 한번 따져봐야겠죠. 넷째, 장기투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엔 음의 복리 효과와 운용 수수료 누적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즉 존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거 보통 디케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은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롤 오버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포트폴리오에 선물과 같이 만기가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5월 20일에 만기가 오는 선물 가격이 28불이고 6월 20일에 만기가 오는 선물 가격이 30불이라고 가정해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라인은 만기입니다. 만기에 다다르면 결제가 돼버리면 ETF도 더 이상 기초자산의 등락에 영향을 안 받게 되죠. 이 만기가 오기 전에 5거래일 동안 20%씩 만기가 가까운 선물을 팔고 이 만기가 한 달 더 남은 상품을 삽니다. 이 과정을 5번 하게 되는데요. 28불짜리를 팔고 30불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 가격은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약 28불 정도에 계속 매도를 하고 30불에 가까운 선물을 사줘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손해가 좀 발생하겠죠. 그 손해를 ETF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원유 가치 만기가 한 달 차인데 꽤 극심하게 벌어지는 경우엔 이 롤오버 비용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앉아서도 수익을 까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상장된 ETF는 종류나 거래량에서 제한점이 많으므로 해외 시장, 해외 ETF로 눈을 돌리면 더 많이 보입니다. 주식보다 장점 많은 ETF,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